핵이 사라졌습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단 한 번의 폭격도 없이요. 어느 날 새벽,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북한 핵시설에서 비정상 신호가 감지됐거든요. 미국은 발사 준비라고 판단했어요. 일본은 방어 태세에 돌입했죠. 유럽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 세계가 버튼을 봤지만 한국은 다른 걸 봤어요. 무너지는 시설과 붕괴 직전의 시스템을요. 그리고 7주 뒤 평양이 발표했습니다. 핵무기를 폐기한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북한을 설득한 걸까요? 아무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를 없앴을 뿐이에요. 때리지 않고 이긴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조용히 끝까지 책임지는 일이요. 그 차이가 전쟁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조용한 힘이 자랑스럽다면 댓글에 자랑스럽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사라 밀러입니다. 36살. 미 국방정보국 핵위기 분석관이에요. 새벽 3시 42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상 호출이었어요. 펜타곤까지 15분 걸렸죠. 신호등은 전부 무시했습니다. 지하 2층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20명이 모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시설이었습니다. 밀러 여기 봐. 상관이 저를 불렀어요. 스크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열 감지 수치, 전력 소비량, 통신 트래픽. 전부 급증하고 있었어요. 발사 준비 단계입니다. 분석팀장이 말했죠. 패턴이 과거와 일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이 패턴은 익숙했습니다. 수백 번 봤던 그림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왜죠? 정상입니다. 분석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발사 전 안정화 과정이에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냉각수 온도는 하락 중이었어요. 하지만 환기 시스템은 과열이었습니다. 전력은 불안정했고요.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지금 시간 없어. 상관이 잘났어요. 일본이 이미 방어 태세 돌입했어. 우리도 결정해야 해. 회의실이 분주해졌습니다. 선제 타격 시나리오, 대피 계획, 언론 대응. 모두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발사 준비라는 전제였죠. 그때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분석 보고서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금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봐. 상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스크린에 띄웠어요. 지금 봐야 합니다. 보고서가 떴습니다. 같은 데이터였어요. 같은 숫자들. 그런데 결론이 달랐습니다. 발사 가능성보다 사고 위험이 먼저 도달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분석팀장이 되물었어요. 냉각 시스템 중단 7분 기록. 저는 읽었습니다. 재가동 후 전력 스파이크 3초. 환기 과부하. 인력 교대 없음. 말이 막혔습니다. 이건 발사 준비가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시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돼. 분석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센서 오류야. 한국은 아리랑 7호로 직접 봤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실시간 보정 데이터예요. 상관이 보고서를 닫아버렸습니다. 밀러, 우리는 미국이야. 그가 말했죠. 한국 위성보다 우리 판단을 믿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죠.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중동 핵시설 분석 실패. 저는 발사만 봤어요. 사고는 보지 못했죠. 운이 좋아서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력에는 낙인이 찍혔어요. 이번에는 틀리면 안 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사보다 먼저 터질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들어왔어요. 합참의장, 정보국장, 그리고 저. 10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국 보고서 얘기부터 하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어제 받은 거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 문장이요. 발사 가능성보다 사고 위험이 먼저 도달한다. 차관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문장을 빼야 합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우리 보고서에서요. 빼야 한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맞아요. 정보국장이 끼어들었죠. 이건 혼란만 줍니다. 동맹국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 데이터가 맞습니다. 냉각 중단 7분, 전력 스파이크, 환기 과부하. 전부 확인됐어요.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데이터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결론이 너무 앞서갑니다.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발사 준비 확정입니다. 정보국장이 대답했죠. 이미 방어 태세 3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유럽은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같은 판단입니다. 발사 준비로 봅니다. 그럼 우리만 다르게 볼 수 없어요. 차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맹 신뢰가 흔들립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신뢰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는 가정입니다. 차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발사는 현실이고요. 둘 다 현실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확률이 다를 뿐이죠. 그 확률을 누가 책임집니까? 정보국장이 물었어요. 밀러, 자네가 책임질 수 있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문장을 삭제하세요. 차관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오늘 안으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문장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발사 가능성보다 사고 위험이 먼저 도달한다.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삭제 키 위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중동 핵시설. 저는 확신했었어요. 발사 준비라고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내부 냉각 실패였죠. 사고였어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는 완전히 틀렸었죠.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엔 운이 없을 겁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개인 보안 폴더에 원본을 남겼죠. 그리고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빨간 줄 친 문장을 지웠어요.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저녁 7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한국 국방부 이메일 주소를 찾았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귀하의 분석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발송 버튼 위에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한 번은 버텼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다음은 없다. 사흘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답장이 왔었어요. 짧았습니다. 대전으로 오십시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항 밖에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 양복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밀러 씨.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김철수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국제협력팀입니다. 차로 2시간 걸립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지나갔어요. 미국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ADD 본관 앞에 차가 섰어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철수 씨가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백발이 섞인 머리, 차분한 인상이었죠. 박도연입니다.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핵위기 분석 책임자였습니다. 과거형이었어요. 저는 사라 밀러입니다. 악수했습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앉으시죠. 박도현 씨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문 밖으로 나갔어요.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박도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당신들 보고서는 우리와 다릅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발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했어요. 밀러 씨, 핵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무기죠. 맞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전부 아닙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아닙니다. 박도현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핵무기는 버튼이 아닙니다. 버튼 아니면 뭡니까? 짐입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들고 가는 순간 끝나는 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박도현 씨가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마커를 들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면요. 그가 원을 그렸습니다. 3가지가 필요합니다. 물질, 시설, 사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박도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전력, 냉각, 보안, 교대 인력, 예비 부품. 화이트보드에 선들이 그어졌습니다. 원 밖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이었어요. 하나라도 무너지면요. 그가 선 하나를 지웠습니다.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발사 준비가 아니라 유지 실패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리랑치로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시간축과 온도, 전력, 인력 이동 패턴이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박도현 씨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냉각 중단 7분. 재가동 후 전력 스파이크 3초. 환기 과부하 지속. 저도 봤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발사 전 점검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검이면 인력이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요. 다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인력이 줄었습니다.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교대조가 없어요. 이건 점검이 아닙니다. 붕괴예요.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인력 이동 패턴이 비정상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 봤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박도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버튼을 봅니다. 그가 말했어요.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짐을 봅니다. 들고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뭡니까? 선택입니다.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버튼은 선택이 2개예요. 누르거나 안 누르거나. 하지만 짐은 선택이 3개입니다. 3개요? 들고 간다. 내려놓는다. 그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린다. 마지막 단어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북한은 지금 떨어뜨리기 직전입니다. 박도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쏘는 게 아니라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젊을 땐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전쟁에서요. 나이 들면 다릅니다. 지지 않는 쪽을 고르게 되죠. 지지 않는 쪽이요? 네. 박도현 씨가 저를 봤습니다. 핵은 이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지지 않게 하는 무기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도현 씨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오시죠. 박도현 씨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분석센터였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각자 책상에 앉아 있었죠. 여기가 우리 작업실입니다.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여성이었습니다. 정유진입니다. 박도현 씨가 소개했습니다. 아리랑치로 데이터 분석 담당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씨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녀가 큰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어요. 화면에 북한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풍계리 핵시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아리랑치로는 30분마다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정유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열화상, 전자기파, 지진파까지 감지해요. 미국 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박도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정유진 씨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건 지난 6개월 데이터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축이 가로로 길게 뻗어 있었어요. 여러 색깔의 선들이 그어져 있었죠. 파란색이 냉각수 온도입니다. 정유진 씨가 가리켰습니다. 빨간색이 전력 소비, 노란색이 환기 시스템.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선들이 불규칙했어요. 여기를 보십시오. 박도현 씨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넉 달 전부터 패턴이 달라집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냉각수 온도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정유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해요. 고장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수리입니다. 박도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 됐어요. 다음 그래프를 띄워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전력 소비 그래프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스파이크가 증가했어요. 스파이크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갑작스런 전력 상승입니다. 박도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상이면 완만하게 올라가야 해요. 하지만 여기는 튑니다. 그래프에 뾰족한 선들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왜 튑니까? 제가 물었어요. 시스템이 버티지 못해서입니다. 박도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냉각이 안 되니까 전력을 더 쏟아붓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환기 시스템도 보여주세요.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가 떴습니다. 과부하 상태입니다. 정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2달 전부터요. 노란 선이 위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식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박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기가 안 됩니다.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안 고칩니까? 제가 물었어요.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요. 박도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가 정유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인력 이동 패턴이었어요. 이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프가 거의 평평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어요. 교대조가 사라졌습니다. 정유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3교대였어요. 넉 달 전에는 2교대. 지금은요?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팀뿐입니다. 박도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24시간 내내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24시간을 버팁니까? 버티지 못합니다.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가 마지막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종합 분석이었습니다. 모든 선들이 한 화면에 모여 있었어요. 냉각 불안정, 전력 과부하, 환기 실패, 인력 부족. 박도현 씨가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래프 끝부분에서 모든 선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발사 준비가 아닙니다. 박도현 씨가 저를 봤습니다. 붕괴 전 단계예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버팁니까? 제가 간신히 물었어요. 모릅니다. 박도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못 갑니다. 화면을 꺼주세요. 그가 정유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분석센터가 조용해졌어요. 미국은 버튼만 봤습니다.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시설을 봤어요. 버틸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설은 오래 못 갑니다. 박도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도현 씨가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북한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도현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위성으로는 아니 안 보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론할 수는 있죠.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한글이었어요. 번역해드리죠. 박도현 씨가 영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탈북자 증언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사람이에요. 핵시설 기술자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교대조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박도현 씨가 읽었습니다. 숙청 때문이라고요. 숙청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에 있었어요. 핵개발 지연 책임으로 기술자 15명이 처형됐습니다. 15명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음이요? 아무도 그 자리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실패하면 죽으니까요. 그럼 누가 일합니까? 남은 사람들입니다. 박도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3교대가 2교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팀뿐이죠.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건 다른 증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탈북자예요. 전력 담당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전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박도현 씨가 읽었습니다. 핵시설과 평양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요. 둘 다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 전력 생산량이 한계예요. 핵시설은 엄청난 전력을 먹습니다. 그럼 뭘 선택했습니까? 평양입니다. 박도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수뇌부가 있으니까요. 핵시설은요? 줄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최소한만 공급했어요. 그래서 냉각이 불안정해진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떠올렸습니다. 넉 달 전부터 흔들리던 선들.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박도현 씨가 세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건 최근 정보예요. 석 달 전 자료입니다. 누구 증언입니까? 중국 상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북중 국경에서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부품 주문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박도현 씨가 읽었습니다. 냉각 펌프, 환기 필터, 전선. 전부 급하게 달라고 했다고요. 고장났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돈이 없습니다.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주문만 하고 못 샀어요. 못 샀다고요? 네. 그가 확인했습니다. 제재 때문에 달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도 고장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박도현 씨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6개월째 고장난 채로 돌아가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러 씨, 박도현 씨가 저를 봤습니다. 핵시설은 기계입니다. 사람이 돌봐야 해요. 교대조가 있어야 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하고 전력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북한은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부품도 없고 전력도 불안정해요. 그럼요? 제가 물었습니다. 터집니다. 박도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모릅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석 달 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뭡니까? 쏘기 전에 터질 겁니다. 박도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국은 발사만 걱정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사고예요. 안에서 터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선택지를 없애야 합니다. 박도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선택지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요? 공격하지 않고요.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무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리 문제예요. 북한은 지금 핵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알게 하면 됩니다. 알게 한다고요? 네. 박도현 씨가 확인했습니다. 스스로 내려놓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국 방식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때리지 않고 이기는 거죠. 이틀 뒤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 12명이 모였어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정보국장, 그리고 특별 참석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마이클 헤인즈였습니다. 61살. 합참 전략자문이었어요. 강경파로 유명했죠. 밀러 한국에서 뭘 봤나?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띄웠어요. 북한 핵시설은 발사 준비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유지 실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분석 결과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냉각 실패, 전력 불안정, 인력 부족, 부품 결핍. 4가지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발사 가능성보다 높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헤인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밀러, 자네 한국한테 속은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못 관리한다고 20년 넘게 가졌는데 2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제재가 강화됐어요. 기술자는 숙청됐고요. 그래도 쏠 수 있어. 헤인즈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한 발이면 끝이야. 서울이 날아가는 거지. 그 전에 안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터지게 놔둘 건가? 그가 되물었습니다. 방사능이 퍼지는데? 공격하면 더 퍼집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헤인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그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선제 타격은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설을 폭격하면 핵물질이 대기로 퍼져요. 그럼 대안이 뭔가?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다려? 헤인즈가 비웃었습니다. 언제까지? 북한이 선택할 때까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선택? 정보국장이 물었습니다. 폐기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헤인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꿈깨. 절대 안 해.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유지 못하면 쏴버리면 되지. 헤인즈가 반박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거 한 방 날리고 죽는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발사 시스템도 망가졌으니까요. 저는 새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추가 분석입니다. 발사대 정비 기록이 6개월째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지?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발사 능력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쏘려고 해도 못 쏠 수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나?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압박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하지 않아요. 어떻게 압박하지? 정보국장이 물었습니다. 정보를 흘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요. 시설이 위험하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을 거야. 헤인즈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은 알아도 수뇌부는 몰라요. 보고가 안 올라가니까요. 왜 안 올라가지?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소식 전하면 죽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알리지?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중국을 통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요. 중국이 협조할까? 정보국장이 의심했습니다. 할 겁니다. 제가 확신했습니다. 중국도 북한 핵사고를 원하지 않아요. 바람 타고 베이징까지 오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도박이야. 헤인즈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안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버릴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나?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남은 건 버리는 것뿐이죠. 박도현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핵은 버튼이 아닙니다. 짐입니다. 들고 가는 순간 끝나는 짐이죠. 때리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방식이에요. 헤인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국방장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일주일을 주겠네. 그가 말했습니다. 북한 반응을 보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 어느 회의실. 최종 결정권자 앞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60페이지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핵시설 현황 긴급 보고.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 냉각 시스템 고장 6개월째. 둘째 장. 전력 공급 불안정. 스파이크 112회 기록. 셋째 장. 환기 과부하 지속. 내부 온도 상승 중. 넷째 장. 교대 인력 부족. 현재 한 팀만 운영. 그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걸 봤습니다. 함경북도 어둠 속 핵시설을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보좌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동지. 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나? 사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북한 핵시설 상태를 우려한다고요. 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중국도 아는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도 압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도요. 그가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다들 알고 있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만 숨기려 했는데. 동지. 보좌관이 다시 불렀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뭘 결정하나? 유지할지 폐기할지요.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 상태 유지 시 사고 확률 72%. 예상 시점 석 달 이내. 72%. 그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석 달.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기술자들은 뭐라고 하나? 그가 물었습니다. 침묵입니다.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입니다.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두렵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동지, 나도 무섭다는 거야. 그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보좌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핵을 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터지는 게 무서운 거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쏘면 우리가 죽어.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터지면요? 보좌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죽고 백성들도 죽어.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땅도 못 쓰게 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지 비용은 얼마나 드나? 그가 물었습니다. 연간 20억 달러입니다.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20억.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한테 없는 돈이지. 네. 부품 수입도 막혔고. 네. 기술자도 없고. 네. 그럼 뭘로 유지한단 말인가? 그가 소리쳤습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라고 하나? 그가 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공격은 안 하나? 안 합니다. 보좌관이 확인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요. 왜? 우리가 선택하길 기다리는 겁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택.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버리거나 터지거나. 그가 말했습니다. 보좌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30초. 그가 글자를 썼습니다. 3글자였어요. 폐기 추진. 펜을 내려놨습니다. 보좌관을 봤어요. 준비하게. 그가 말했습니다. 네. 단계적 폐기. 그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국제 사찰 받아들이고. 동지 하지만.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은 없네. 그가 잘랐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보좌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거지. 그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핵으로 이기는 게 아니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핵 없이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였지. 보좌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작하게. 그가 명령했습니다. 회의실 불이 꺼졌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북한 핵무기 단계적 폐기 발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들어왔어요. 합참의장, 정보국장이 따라왔습니다. 확인됐나?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네. 정보국장이 대답했습니다. 30분 전 평양 방송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북한 아나운서가 읽고 있었어요. 공화국 정부는 핵무기 단계적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4차를 수용하겠습니다. 헤인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중국 반응은?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정보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놀랐습니다. 예상 못했다고요. 한국은요? 국방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박도현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3글자였어요. 한국은 예상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선택지를 없앴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밀러.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잘했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잘한 거지. 헤인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인정하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포토맥강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연 씨였어요. 축하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패기는 길어요.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몇 년 걸릴 겁니다. 지켜봐야 해요. 그래도 시작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러 씨,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뭡니까? 전쟁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을 바라봤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중동 핵시설 분석 실패. 저는 발사만 봤었어요. 사고는 보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줬어요. 버튼이 아니라 짐을 보라고. 쏘느냐가 아니라 들고 가느냐를 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때리지 않고 이기는 법을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다. 시작할 수 없게 됐을 뿐이다. 핵은 쏘지 않았다. 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선택지를 지웠을 뿐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핵 없는 하루. 전쟁 없는 하루. 그리고 한국이 만든 하루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박도현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함께 배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6해를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가장 강한 힘은 쏘지 않는 힘이라는 걸. 가장 큰 승리는 싸우지 않는 승리라는 걸. 그리고 가장 위대한 나라는요. 조용히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라는 걸. 한국처럼요. 이 이야기를 끝내며 고백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이 최고라고 배웠어요. 우리 기술이 세계를 리드한다고 믿었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올 뿐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다르게 봤을 뿐이죠. 우리는 힘을 믿었습니다. 한국은 절제를 믿었어요. 우리는 이기려 했습니다. 한국은 지지 않으려 했어요. 우리는 버튼을 봤습니다. 한국은 짐을 봤어요. 그 차이가 전쟁을 막았습니다. 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핵은 버튼이 아닙니다. 들고 가는 순간 끝나는 짐이죠. 전쟁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시작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강한 힘은 쏘지 않는 힘이라는 걸. 가장 큰 승리는 싸우지 않는 승리라는 걸. 그리고 가장 위대한 나라는 조용히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라는 걸. 한국처럼요.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철학은 진짜예요. 아리랑 위성은 지금도 하늘을 돕니다.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지금도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조용히 묵묵히요. 세계가 모를 뿐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막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위기를 조용히 해결해 왔는지, 때리지 않고 이겨왔는지.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조용한 힘이 자랑스럽다면 댓글에 자랑스럽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함께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한국의 조용한 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